감사합니다. 방금 읽으신 신명기 25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정에 가면은 당연히 의롭다고, 즉 무죄라고 판결해야 되죠. 반대로 악인, 즉 죄인이, 죄 있는 사람이 이 재판정에 끌려오면 정죄해야 된다. 그 말은 유죄 판결 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사법적 정의인데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그 의로워야 해요. 의롭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된다. 사법부의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걸 보면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재판소의 재판장이죠. 가장 높은 재판소가 뭐겠어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재판 원칙은 뭐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엉터리 재판하시는 분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엉터리 재판하는 자들은 다 최후 심판 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데, 이 법치주의가 지금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몰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몰락한다. 그래서 지금은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중간쯤부터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인지 그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찰 안에도 지금 반국가 세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숨어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 탄핵 과정 속에서 반국가 세력, 숨어있던 그 반국가 세력 중에 일부가 우리 눈에 다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노출된 그 반국가 세력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노출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수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조사해야 됩니다. 이 땅속에 묻힌 고구마를 이제 캐내는데요. 어떻게 캐냅니까? 고구마 줄기 찾아서 고구마 줄기 쭉 당기면은, 그죠? 그동안 숨어있던 고구마들이 다 딸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노출되어 있는 반국가 세력을 수사해서 다 이제 끄집어내면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놈들도 한꺼번에 줄줄이 다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까지 다 제거해야,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는 국회에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일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박선원, 김병주 이런 분들 대통령을 내란 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증거 조작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우리 눈에 드러나 있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또 사법부에 숨어 있던 반국가 세력, 그죠? 이번에 판사 누구 뭐, 그죠? 다 나왔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 명단 다 공개된 거 아시죠, 이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계엄령과 대통령 체포, 이 사태에서 사실상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은,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숨어있긴 숨어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 대한민국 경찰. 이번 탄핵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뭐냐? 바로 이 경찰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엄령 이전부터 경찰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0년 8월에 경찰국을 만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둑을 복귀하듯이 다 이게 복귀해서 과거까지 추적해 올라가니까 이게 좀 설명이 되는 건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에 경찰국이란 걸 만들었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하게 하고 중요 정책 사안을 관장하게끔 그렇게 이번에 22년도 8월 달에 경찰 조직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밑에 이렇게 두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경찰은 원래는 치안본부라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무부 산하 조직이었어요, 경찰이 그때는. 근데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만들고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를 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게 삭제됐습니다. 완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일단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딱 독립하고 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사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지금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밖으로 경찰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홀로서기라 그러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1990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좌파 정부죠. 좌파 정부는 지속적으로 뭘 추진했냐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실패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그걸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독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한 걸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통제로부터 경찰을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 그래서 그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이 돼서 이게 홀로 뭘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경찰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검찰 아래에 있는 경찰을 더 이상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게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국가 권력에서
이게 독립해서 아무도 통제 못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성공했습니다. 원래 경찰은 범죄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고 그죠? 그 밑에 검찰들이 있잖아요. 검사들이 경찰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더 이상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사실상 경찰이 독립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더구나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옛날 내무부 장관이죠. 거기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인 거죠. 그러면 경찰은 누구 명령을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있는데 빨간색 자치경찰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국가경찰이라는 게 시스템이 경찰청 위에 뭐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경찰위원회.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은퇴한 경찰 간부, 교수, 변호사. 근데 변호사는 뭐 또 뻔하죠. 교수는 좌파 교수 거고 변호사는 민변이겠죠. 그죠? 신문사 논설위원, 그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이죠, 민간인들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밑에 이제 경찰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죠?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교수, 변호사, 신문사, 논설위원들로 구성된 이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경찰이 정말로 받을까요? 실제로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지. 경찰 조직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다 따르고 그런 거 없어요. 저 헛방이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시스템,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경찰은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사실상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사실상 독립해 있는 거랑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도 돼요. 누구 밑에도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경찰 조직 개혁을 한 겁니다. 일부.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위원회를 옆으로 빼낸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문만 해준다. 이게 빼놨고 그 위에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밑에 이 경찰을 일단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 반발이 세가지고 할 수 없이 인사권이랑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안부 장관이 발언권이 있다. 그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바람 모색 토론회 그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주최한 거예요. 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아래 경찰을 이렇게 놔두고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 경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권한은 계속 강화됐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뺏겼고 그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찰은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사건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수사권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 수사권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라 그러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글로 넘겼는데 공수처가 우리가 보기에는 독립기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사실상 경찰 조직의 한 부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요. 경찰의 권력만 계속 확대된 게 아니라 경찰 숫자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17,9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000명이 증가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명 증가했어요? 42명. 아시겠죠? 그 좌파 정부는 죽어라고 경찰 병력을 증원시키고 우파 정부 들어오면은 경찰 병력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국가경찰위에 지방자치경찰이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게 시장과 도지사 아래에 지방자치경찰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경찰이 있고 별도로 제주도 지방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인데 소속이 달라요. 하나는 경찰청, 중앙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그런 경찰이 있고 또 자치경찰은 뭐냐면 제주도 도지사 혹은 제주시장 등등의 명령을 받는 경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휘권 문제도 시작해서 누가 뭘 수사하고 누가 뭘 책임진다 이런 구분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청에서 이거 우리가 하기 싫은데 야 지방경찰 너네가 해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도 싫은데 니네가 해. 반대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어. 우리 뭐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겠어. 서로 하겠다고 또 싸울 수 있죠. 이게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거 아까 파란색 국가경찰위원회 그쪽인데 이거 빨간색 거는요. 이 각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다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 자치경찰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냐면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 같은 거예요. 예, 자치경찰. 2021년도에 이게 벌써 만들어져서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 개의 경찰 조직을 갖는 시도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뭐 명분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경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경찰 병력을 앞으로 거의 무한대로 막 늘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고려시대 지방 호족들이 있어요. 호족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키워서 중앙 권력과 맞서 싸우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지방자치경찰이 커지면요. 이 지방 세력이에요. 그쪽 지방에 뿌리를 둔 그런 세력이 돼서 부정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중앙에 대항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지금 비대해지고 있다.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반대로 경찰은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경찰 조직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이 경찰 조직이 국가 권력을 대통령을 체포하고 무너뜨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8월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들이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했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22년 7월 달에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이 삭발식을 했습니다.
경찰 직장 협의회, 이게 뭘까요? 이게 경찰 노조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노조란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 협의회라는 말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사실은 뭐예요? 경찰 노조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 수 있게 해줬을까요? 네, 문재인 맞습니다. 모든 건 다 문재인 때 쌓아놓은 똥입니다. 네. 2019년 12월에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하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장인 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네, 그리고 2022년 4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또 법을 개정해서 전국 단위로 이거를 조직할 수 있게끔 법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 지금은 경찰 직장인 협의회 그러면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 조직.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공무원 노조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4월 달에 22년 4월 달에 전국 조직 만들었는데 7월 달에 삭발을 하고 경찰국 만드는데 반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반란입니다. 예. 경찰이 대놓고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 반대한다라고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이때 유삼경이라는 총경인데 울산경찰서장이죠. 이 사람이 주도해서 그 총경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 그러는데 경찰서장이 총경급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총경이 630명 있었는데 그날 여기에 190명이 참석했고요. 350명이 저 앞에 보시면 화환 보이죠? 화환을 보낸 사람이 350명이에요. 합하면 540명이니까 630명 중에 90명 빼놓고 전부가 다 경찰국 설립 반대한다고 경찰서장들이 데모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란이야, 사실상. 그래서 유상경이가 이거 하고서 물론 뭐 옷 벗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입당해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졌죠.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경찰서장들의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뭐 아예 반대하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건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면은. 이 탄핵 과정에서 경찰이 그동안 숨겨져 왔던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낸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군대는 반병신 집단이고, 그죠? 경찰은 뭐야? 가장 강력한 반국가 세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공수처, 헌법재판소, 뭐 사법부 이런 데만 계속 관심이 쏠려가지고 그것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사실은 이번 내란입니다. 사실 국가 내란인데 내란에서 경찰이 한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누가 이 내란의 수괴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과 관련된 첫 번째 미스터리는 뭐냐면요. 12월 3일 날 계엄령 발표되고 12월 11일 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체포됐습니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누가 체포했느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이 두 사람을 체포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장이 그 거의 독립돼 있는 이런 기관처럼 경찰에 돼 있는데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데 누군가가 경찰에 누군가 가서 경찰청장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체포 사유가 뭐냐면 계엄날 경찰 병력이 국회에 출동해서 국회 출입 통제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무에 참여했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왜 참여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는 참여했으니까 넌 체포다
그리고 체포하는데 경찰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경찰청장을 누구의 명령으로 특별수사단이 체포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게 반란인데, 경찰 내부의 반란인데, 이게 하극상 정도가 아니잖아요. 체포까지 했으니까. 근데 언론도 누구 명령으로 경찰청장 조지호를 체포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질문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체포됐다고만 얘기해요. 누구 명령으로 체포한 겁니까? 모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우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28일, 지난주 금요일 날 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본 원장이, 본부장이 우정수니까 저 우정수,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우정수가 그러면은 경찰청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거냐? 몰라요. 우정수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이라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저 이호영이가 그러면 경찰청장 체포하라고 명령한 거냐? 그것 몰라요. 제가 했다고 말도 안 하고 누가 했다고 얘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면 제3의 인물이 한 거냐? 그걸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경찰청장을 체포하라고 명령 내린 그놈이 누구냐면은 바로 반란의 수괴예요. 반란 수괴. 네.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한 놈도 그놈이에요. 사실상.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이번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동훈 공수처장 이름 뭐 얼굴 다 아시는데 그때 저도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저놈이 이 내란 반란의 수괴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오동훈이가 하는 짓을 보니까요. 바보 멍텅구리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 생긴 것도 저 관상이 반란 수괴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는 관상 아닙니까? 오동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수처는요, 이게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기관인데 원래는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그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월 달에 대통령 체포할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 다 합쳐서 30명이 안 됐습니다. 저런 기관이 뭐 할 수 있느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정말로 한 거냐?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공수처가 저 내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동훈이가 행동대장격인데 행동대장 뒤에는 누가 있어요? 네,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네, 조직의 보스. 그러니까 공수처는 가면에 불과하고 실제 대통령을 체포한 거는 공수처 뒤에 있는 누군가가 명령해서 한 건데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 내란 수괴입니다. 그놈이 내란 수괴. 조지호 경찰청장을 지시한 그놈이 아마 똑같은 놈일 거야. 그놈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체포의 주체는 공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고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11일에 만들어졌는데요. 공조본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우정수가 책임자죠. 그 다음에 공수처, 오동훈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공조본을 만들었죠. 그런데 공조본은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법적, 법률적 기반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멋대로 만든 거예요. 법률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공조본이 다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엉터리고 이게 다 불법입니다. 공조본은 그런 걸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공조본이 더구나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영장을 집행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수사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공수처가 수사권 없고 공조본도 없거든요. 저것들 다. 근데 수사권도 없는데 제가 이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김초록이라는 사람이. 예. 근데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 찾아가서 수갑 딱 꺼내가지고 딱 채우면서 당신 내가 체포한다. 그리고 끌고 가면 돼요? 안 되죠. 내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권도 없고. 예? 근데 마음대로 아무나 잡아가면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짓 한 거야. 똑같은 짓. 수사권이 없는 놈들이 심지어 장 목사님이 아니라 대통령 체포해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박세현 검찰본부 특별수사본부장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되게 설쳤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게 불법이란 걸 알아서 그래요.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세현이는 법을 좀 아니까 이 길로 가면 내가 나중에 걸려들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빠진 거고요. 결국 공조본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조본을 만들고 대통령 체포를 명령한 그놈이 뭐다? 그놈이 반란의 수괴다. 대통령 체포 때 경찰병력 3,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뉴스 보시면요. 저기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죠? 공수처는 경찰 동원 못 한다고 돼 있죠. 근데 3,000명을 누가 동원했을까요? 공수처가 예? 공조본에서 이렇게 대통령 관저로 쳐들어가는데 3,000명 데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그날 3,000명 동원하라고 명령한 놈이 똑같은 놈일 거예요. 그 놈이 뭐다?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 그래서 대통령이 귀환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저는 이 경찰 안에 있는 이 내란 수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짓을 앞장서서 저지른 요 놈이 누구가 됐건 간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경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된 경찰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홍콩의 경우 아시죠? 홍콩.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50년 동안 즉 2047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공산당이 약속을 지키나요? 안 지키죠. 예, 안 지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이 강제로 홍콩 접수했거든요. 2019년, 20년에 그래서 홍콩 자유화 시위가 일어났죠. 근데 시위에 실패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저 아래쪽 사진 보면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광화문에 모여있는 것만큼 모였어요. 그때도 100만 명, 20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홍콩의 인구가 많으니까. 왜 실패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홍콩 정부가 친중 정부로 넘어갔어요. 저기 보세요. 친중 후보 일색 홍콩 선거. 누굴 뽑아도 다 친중 정부예요. 누굴 뽑아도. 그러면 첫 번째,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홍콩 경찰이 중국의 공안으로 대치가 되면서 이 공안들이 저 모든 시위를 폭력적으로 다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경찰이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홍콩 경찰 물갈이란 겁니다. 물갈이. 그 대륙에서 넘어온 중국 공안으로 다 물갈이 해가지고 홍콩을 중국 공산당이 장악했는데 두 가지예요. 친중 정부가 들어서고 경찰이 친중, 그죠? 친중 경찰이 들어서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 친중 세력이 민주당 독재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친중 정부까지 들어서는 건데 지금 국민적 저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경찰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 충성을 하는 집단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홍콩으로 치면은 중국 공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찰청 간부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과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걸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군부는요, 군대는 경찰에 지금 꼼짝 못 합니다. 왜? 수사권, 내란 수사권. 이번에 다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찰 속에 있는 이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과 지금 운명을 같이 하고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경찰을 보면요.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 공안과 굉장히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2024년도 5월 달에 우리나라 경찰청장과 중국 공안의 수장이 만나서 교류 협정 맺은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경기 남부 경찰청이 흑룡강성 공안청과 교류하고요. 넘겨보시면 인천 경찰청은 중국 산동성 공안청하고 뭐 교류하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해경 한중 해경 국제 해양 범죄 공조 협력한다고 이렇게 되었고요. 충남 경찰은 뭐 사드 이후에 한중 공조 체제 확립 교류 행사 한다 그래서 또 가고, 부산 경찰청은 중국 상하이 공안국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 업무 협약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있나요? 하는데 이거는 경찰 백서에서 제가 찾아낸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찰 주재관을 파견해 놓은 게 13명이에요. 도시별로 몇 명씩 해가지고 13명이 가 있는데 일본에 몇 명 가 있냐면 5명, 미국에 5명 가 있습니다. 중국에만 13명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랑 우리나라 경찰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교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에 혹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적 의혹이 많죠. 여기 뭐 머리가 긴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그 경찰 학교, 경찰 대학이죠. 학생들이 중국이랑 한국이 서로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하는 학생들이 이제 와서 한국 경찰복 입고 있는 거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중국 공안이 한국에 와 있다. 중국인이 한국 경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연구 좀 해봤는데요. 중국 그 웹사이트 중에 빠이뚜라고 있습니다. 빠이뚜가 뭐냐면요. 구글 같은 건데 중국은 구글이 사용 못하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만든 최고의 검색 엔진이 빠이뚜인데 제가 거기 빠이뚜에 중국인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질문을 넣어봤어요. 제가 중국말 좀 합니다. 중국어를 읽어드릴까요? 중국어는 거의 땅 한국어도 징차마. 비슷해요? 제가 원래 중국 선교사 가려고 중국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답이 뭐냐면 거의 잠깐만요. 앞에 거 거의 그다음에 但是满足特定条件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특별한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겸사 결과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넘겨보시면 한국말 된 거 국적 요건이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 공무원 제도는 외국인이 경찰직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류팅팅이라는 사람이 한국 공무원, 제주 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된 사안을 얘기를 해줘요. 넘기시고, 언어 능력.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인터뷰 통과하려면. 세 번째, 넘기시고, 신원조회. 그러니까 중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인증한 무범죄 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네 번째, 전문 능력.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뭐 분야에 취직하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죠? 다섯 번째, 문화적으로 잘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빠이뚜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경찰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된다요,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넣어봐, 똑같은 질문 넣었더니 어제는 또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 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들이 조작을 막 해요. 지금 막 대답을. 그러니까 원래 대답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딥시크라고 있죠. 중국에. 딥시크에도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질문. 그 대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찰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지금 공안이 많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찰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중국 사람이 안 들어와도 한국 경찰 자체가 이미 중국 공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국가 반란 세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홍콩을 공산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란 세력의 중심에 지금 경찰이 서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사람 경찰들이 거기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거는 뭐 저도 100% 확실 갖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중국 인공지능에 물어보면은 국적 관련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찰 시스템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로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경찰이 국가의 대통령을 위로하는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등등 이런 장관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막 대놓고 반란 일으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만에 하나 탄핵 인용이 되거나 그랬을 때 국가적 정말 위기, 대규모의 폭력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가 이미 예상 가능한 거야. 중국 공안처럼 다 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호영이가 지금 뭐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경찰 병력 동원해서 우리가 다 진압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자, 이 문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이 숨어 있는 중요한 단체가 경찰이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인가? 그 증거입니다. 3월 25일에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날 진술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원고도 길고 시간도 길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다가 뭐 마시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면 국방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최후 진술 때 발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2025년 국방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게 6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전체 이 국방 예산에서 61조죠. 61조 넘는 이 예산에서
0.65%를 민주당에서 삭감했다 그 얘기입니다. 0.65%. 조금밖에 안 했죠. 그죠? 0.65%, 1%도 안 되잖아요. 전체 국방 예산에. 그랬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눈알 2개 뽑아낸 거랑 똑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이 삭감이 일어났냐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보강, 집중 보강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삭감 내용, 이 대체 뭐고 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전쟁의 기술과 방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예로 보시면 이게 예전의 해군 함정이에요. 그죠? 뭐 순양함 혹은 구축함 이런 거죠. 보시면은 뭐가 많이 이렇게 달려있죠. 뭐가 삐죽삐죽하게. 거기 함포도 있고 이 기관포도 있고 레이더 뭐 이런 거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 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함포 같은 거 있어요? 포 없죠? 그냥 민자로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해군이건 공군이건 육군이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같이 만원경으로 저기 적의 배가 있다. 조준해서 발사 팍 쏴서 이렇게 공격하던 그런 전쟁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함정과 함정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공격해요. 미사일.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인데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함정과 함정이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요. 미사일로 이렇게 공격해서 싸우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중 정찰기라 그래요. 이 비행기가 큰 건데 이 정찰 비행기가 이게 탁 떠서 고공에서 이 정찰하면서 이 땅 위에 우리나라 말고 적군 쪽에 뭐가 있는지 우리 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한눈에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배에다가 혹은 육지에 있는 우리 부대에다가 다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찰기가 없으면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는 거야? 두 누나를 빼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누나를 빼냈다. 정찰 자산 예산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두 번째로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저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중에서 쫙 파악을 하는데 적군의 배는 어디 있고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오고 지금 탱크는 어디에 있고 미사일 기지는 어디 있고 공군 비행장은 어디 있다. 그걸 이제 쫙 스캐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보이죠? 비행기 위에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 위성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성이 있어야 이런 첨단 장비로 공격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위성은 우리나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위성 많아요, 지금? 띄워놓은 위성이 우리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또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위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할 때 특별히 군사 공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현대전에서. 우리나라 위성 갖고 이거 못해요. 미국과 일본의 위성 정보까지 다 동원해서
더구나 미국에 더 좋은 정찰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딱 띄워놓고 다 파악한 다음에 미군이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만 하면 우리는 뭐야? 최첨단 미사일 갖고 막 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공조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했어요? 한미일 삼각공조 깨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위성들 보이시죠? 위성들이 정찰기랑 다 협력해서 정보를 다 수합하는 겁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이게 이제 아파치 헬기라는 건데요. 이 아파치 헬기는 그 특성이 뭐냐면은 적군의 전차, 탱크죠. 탱크를 이제 공격하는 것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이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치 헬기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두두두두두 날아가서 저기 전차가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런 식으로 전차를 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산이 있으면 산 뒤에 아파치 헬기가 딱 떠요. 그러면 산 너머에 탱크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유도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유도장치로 좌표 딱 찍어서 탱크 좌표 딱 찍어주면 미사일이 가서 딱딱 맞추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아파치가. 눈에 안 보여도 미사일로 다 공격할 수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다? 위성 정보와 정찰기 정보. 그 다음에 첨단 기술입니다. 유도장치. 이게 다 컴퓨터 칩으로 다 돼서 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막 전송해서 딱 정확하게 탱크 맞추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정찰기와 위성으로 모든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 정찰 정보를 수집하면요. 이거를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이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라 그래요. 컴퓨터 클라우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저 파란 게 저게 뭐냐면 클라우드예요. 이게 전산 정보 장치인데 클라우드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적군에 대한 정보를 다 받고 그다음에 아군 정보는 이미 다 입력해 놔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이 컴퓨터가 여기 AI가 있어요. 이 AI가 클라우드에서 우리 측에 갖고 있는 무기와 적군의 지금 동태를 한 번에 딱 파악해서 전쟁 계획을 순식간에 딱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AI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로 저것 때리고 이걸로 저것 때리고 저기서 이거 날아오면 이걸로 요격해서 맞고 이걸 다 계획을 짜줘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막 스위치 눌러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다 전쟁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전체 프로그램 시작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컴퓨터가 따다다닥 해가지고요.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미사일 쫙 날아가고요. 전투기 쫙 날아가서 미사일 때리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거 그림 보여주시면, 거기까지. 그래서 이 컴퓨터 클라우드에 모든 정보가 다 집합이 되고 AI가 그것을 다 파악해서 전투 계획을 짜서 저기 배가 있으면은, 공대함 미사일로 때리고 이거는 비행기 날라오면 공대공으로 때리고 이걸 다 짜서 이거 해주는 건데 이런 전투 기술이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미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다음 거요. 공군 전투 기술은요 거의 상상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비행기들 보이시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론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만 드론을 생각하는데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실제 사용된 드론입니다. 다 무인기예요, 무인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행기가 사람이 몰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는 무인기가 하늘로 쫙 날아가서 공격 다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비행기는 KF-21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비행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한 건데 이게 최첨단 전자장비 다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 전 세계가 탐내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수출도 지금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냐면요. 혼자 안 가요. 저기 앞에 비행기 4개 보이시죠? 그 4개가 다 무인기예요. 얘네들 데리고 들어가요. 한 대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파이터예요. 얘는 막 적기랑 막 싸워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적의 레이더를 제밍해서 망가뜨리는 기능을 해줘요. 한 대는 적에 대한 정보를 또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 한 대는 아군의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어로 디코이라 그래요.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미사일 날라오면 대신 맞아줘요, 이런 게.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갈 때 이런 비행기를 서너 대 이상 쫙 거느리고 이제 들어가서 공격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군사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 개의 무인기를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건 뭐냐면요. 좀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저기 비행기가. 저런 게 뭐냐면은 그 미사일을 수십 발을 싣고 미사일만 싣고 들어가는 무인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더 잘 보이죠. 거의 잠수함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사람이 모는 비행기가 아니고 무인기인데 여기에 미사일이 수십 개 실어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공중에 딱 떠 있어요. 떠 있다가 컴퓨터가 AI가 이제 공격 개시해서 좌표 딱딱 불러주면요. 여기서 미사일이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공격 끝나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가서 뭐 폭격하고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새로운 실제 새로운 그 전쟁의 테크닉입니다. 기술, 전쟁 기술. 전쟁의 어떤 방법이 다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비싼 비행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KF-21 같은 그런 전자장비만 딱 돼 있고 이런 전체 시스템에서 자기 기능만 해줄 수 있는 비행기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바로바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유연하게 사용되는 그런 비행기인데요. 그 넘겨주시면 지금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제 들어갈 때 적국의 레이더 기지나 미사일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행기는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레이더 교란을 해가지고 상대방 레이더에는 있지도 않은 5개의 비행기가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적의 적국 기인 줄 알고 미사일을 막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중으로 다 그냥 날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숨어있는 미사일 기지를 금방 다 파악되잖아. 그러면 데리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그거 다 공격해서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군사 기술이 지금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막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으로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방어 시스템.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뭐 5단계로 미사일 날아오는 건 막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제일 위에 보면은 위성들 보이고 정찰기 보이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비행기인데 드론들 데리고 쫙 들어가고 그죠? 저쪽 바닷가에서는 함정들 이쪽에서 뭐 헬기 뜨고 또 적국 비행기 날아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지역에 방어망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할 건지 그걸 다 컴퓨터로 AI가 계산해서 다 해주는 거야. 이거 다 할 때 이게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쟁 기술이 지금 막 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있겠어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군사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방위산업체에서 그 연구원들이 맨날 이거 연구해가지고요. 새로운 무기 막 만드는데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미국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수산업이 잘 돼 있잖아요. 일본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금방 못 따라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 3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군수 산업으로 무인 비행기, 무인 함정 다 만들고요, 이런 거 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러시아, 중국,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 3년만 국방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이런 기술을 막 개발해서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 국군의 이런 장비나 기술을 향상시켜 놓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말씀 더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이게 최후 진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찰 사업 예산이 뭔지 아세요? 이 공중 정찰기 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에서 다 깎아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아까 그 빨간색 방어막 아시죠? 그거예요.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끔 예산 다 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서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했대요. 말 됩니까? 5억 남겨 5억 가지고 뭐야? 빵 사 먹으라고요?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찰기라든가 위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 또 이런 클라우드, AI 이런 걸 미국이랑 공조해서 다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지금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놈들이. 그 다음 거 보세요.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100억에서 99억 5,400만 원 깎으면 얼마 남아요? 얼핏 계산하면 4,6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드론 방어 시스템 4,600만 원으로 뭐 제과점 가서 빵 사 먹으라고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네?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거, 잠깐 위에 다시 올라와 보세요. 다시 위에. 그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내 방위산업업체가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드론 다 아시죠? 굉장히 이게 큰 위협이 되는 무기인데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체에서 레이저로 드론을 타격해서 격추시키는데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레이저로. 근데 이 드론을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1회 발사 비용이 얼마냐면 2,000원이야, 2,000원. 레이저 한 발에 2,000원 드는데 한 발 쏘면은 드론 하나 떨어뜨려요. 드론 값보다 훨씬 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하는데 전 세계가 이거 군침을 흘리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게 없어가지고요. 병사들 막 허공에다 총질하고 드론이 떨어뜨리는 폭탄 맞아서 죽고 막 탱크 터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거 개발해서 우리나라 실전 배치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수출하면요, 이거 대박 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술 핵 미사일도
이 레이저로 격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핵미사일 날라와도 저걸로 격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거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100억을 예산을 잡아놨더니 얼마를 만들었다고요? 100억 해놓은 거를? 4,600만 원. 이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반국가 세력 아니면 대체 뭐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예산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쪽집게같이 골라서 그 예산만 다 삭감한 거야. 그게 0.65% 삭감한 겁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군사 분야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얘가 예산을 딱 들여다보고 요거 깎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깎았다면 그놈은 뭐야? 그놈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죠? 예. 네, 그놈 반국가 세력이에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누가 그런 정보 줬을 것 같아요? 예. 네, 중국이나 북한이 줬겠죠. 왜냐하면 이걸 개발하면은 중국하고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무기 체계니까 걔들이 필사적으로 이걸 막고자 했겠죠. 못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유익한 삭감이야, 예산 삭감이. 중국과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예산 삭감을 이놈들이 정확하게 그것들만 깎아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데이터 링크가 뭐예요? 아까 말한 클라우드 말한 거예요. 미국이랑 우리가 링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끔 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는 아예 중단시키게 만들었고, 유도탄은 96% 삭감하고요. 유도 폭탄 연구개발 사업은 84% 삭감해서 공격 무기도 못 만들고, 그죠? 방어 무기도 못 만들게 하고, 드론은, 100억을 99억 5천사요. 볼 때마다 웃겨요. 어떻게, 아예 다 깎아서 100억 다 깎지, 왜, 4,600만 원은 왜 남겨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거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거 남겼는지. 네. 여러분, 동북아시아에 지금 전쟁의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대만 문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랑. 근데 민주당은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면 이 전쟁의 그 방법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지금 전환해서 새로 이거를 빨리 개발해야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군사력의 우위를.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은 건데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첨단 시스템이 없으면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그만큼 더 많이 죽는 겁니다. 예. 깜깜이 돼 있으면요. 저쪽은 다 눈 뜨고 전쟁하고 우리는 장님 상태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사일 날라오는 거 다 쳐맞아요. 다 맞아야 돼. 100%. 못 막습니다. 공격도 못하고. 제일 많이 죽는 게 누가 죽을까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것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네. 반국가 세력을 넘어서서 이놈들은 살인자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거 정당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배신한 정당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예. 뭐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다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말로 이게 반국가 정당이고 이것들은 위헌 정당이다. 예.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할 때 이거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은 이건 판사가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가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북한, 중국, 소련.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중국, 북한, 소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적을
북한이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혹은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주적이에요. 이놈들을 먼저 공격하고 이놈들을 먼저 해치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싸움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줄을 좀 달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더 추가한 것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놈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귀환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는 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밀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밀어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대개몽의 시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Awakening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정신적 각성, 정치적 각성.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했고 지금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갈 것이고 그 끄트머리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민들이 대각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봐요. 이 기회를 10분 우리가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파도고 대통령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된다. 파도 타기 선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밀어줘서 이 우리의 함성으로, 그죠? 우리의 그 의지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 파도가 더 크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대통령은 이 파도에 올라타시기만 하면요 쉽게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고 반국가 세력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도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요, 대통령 혼자서 그 망망대해서 혼자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힘차게 밀어드리는 파도가 되고 대통령은 우리 파도 올라타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타시라고. 우리가 함께 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반드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위기 앞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깨닫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대각성의 시대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 끄트머리에는 주여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도 새롭게 하시고 북한도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한이 통일되되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 반국가 세력을 다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